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정치권은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 탄핵 정국의 상처와 후유증은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탄핵 이후 어떤 문제들이 매듭지어져야 하는지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죠. 이광희 국회의원, 남기현 충청대 교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됐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두 분 모두 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이번 이제 탄핵은 123일간 4월 4일, 그러니까 판결이 된 날로 따지면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123일이 걸린 내란입니다. 네. 국민들의 승리였다고 보고요. 민주주의가 승리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노심초사하셨고 가장 걱정하셨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격에 거의 울컥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날 10시 30분경 느닷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모든 국민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그런 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사실 국회가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현명한 집요한 어떤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의 어떤 외침 그리고 또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일부 군인들이 올곧은 국민의 마음에서 그 비상계엄 선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저감하거나 안 한 이런 결과로 결국은 탄핵 소추가 되고 네. 또 소추가 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집요하게 또 내란 세력을 동조를 함으로써 어렵게 하다가 결국은 탄핵으로 소추권이 발동이 되고 또 100여일 이상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법리 심의를 거치면서도 또 법리 심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심을 안 하다가 결국 4월 4일 날 11시 20분에 최종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8대 0의 어떤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네.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안도와 한숨을 쉬게 하는 이런 시기를 가져왔고 그래서 저는 참 천신만고 끝에 그야말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는 기초는 잡혀졌다. 다만 내란 세력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법적 처리를 해서 향후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국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멍해를 네. 다시금 나타나지 않게 한 이런 것에 대한 역할이 내란 세력에 대한 어떤 사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밟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결정문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좀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각자 개인이 이렇게 탁 인상 깊었던 꽂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쉬운 단어들로 너무 쉬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로 채워졌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흥분과 감동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고요. 네. 결국은 이렇게 쉽게 이해되고 아주 당연하게 판결이 될 것을 8분이 다 함께 이렇게 합의해서 판결할 것을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을 여기에 대해서 좀 속상한 측면이 있었고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12월 3일 날 저도 그날 정말 갑자기 얘기를 듣고 청주에서 국회로 달려갔었는데요. 국회를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려고 하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네. 하고 헬리콥터가 떠다니는 거를 목격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장갑차나 무장 군인들에 맞서서 맨몸으로 저항을
해서 이루어낸 성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날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와 주셔서 새벽을 났었던 밤을 꼬박 새웠었던 그런 시민들의 힘, 이것이 바로 120년 전과 다른 거였다. 을사오적이 있었던 그때도 9분이 판단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한 분이 쫓겨나서 8분이 판단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중에 5대 3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하고 너무나 흡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이런 정성들이 결국은 110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민주주의를 승리의 결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는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내용 안에 네. 그런 내용들이 다 녹아 있어서 이제 빼곡히 녹아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많이 감동했습니다. 전체 그냥 다 감동을 하셨다. 네. 좀 뭐 어느 부분이 좀 저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재판관 8명이 정말로 우리나라 미래를 정말 걱정했구나. 이런 것이 이제 8대 0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12.3 국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나던 상황들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헌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라면은 당연히 탄핵 파면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법의 논리라고 하는 또 법꾸라지들의 어떤 그 자기 삶의 유지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별 이상한 논리들이 다 개발돼 가지고 네. 헌정 과정 속에서 법리 진행 상황을 지켜봤을 때 저는 뭐 초기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건 뭐 8대 0이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는 구성인자가 국민의힘 또 대법원장 또 국회 이렇게 그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 현실적으로 5대 3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 그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으니까 네. 그 이후에 국민의힘 측 관계자들은 저는 그 대화를 하면서 보면은 틀림없이 5대 3 날 거다. 4대 4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또 당리당략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국민의힘 그 정치 노선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 헌법재판관들 얘기가 어쨌든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용기 있는 우리 국민 또 참 군인들의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네, 남습니다. 그 문구에도 국민의 저항 덕분이었다. 네. 이런 문구가 정말 감동적으로. 보통 그런 거 적나요? 그런데 그 이번에 판결문은 적혀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탄핵 이후입니다. 네네. 뭐 탄핵이 사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어떤 것들이 조금 이제 해결돼야 되는지, 매듭 지어야 되는지 각자 생각하시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남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여전히 그 국민의힘에서 한 20명 가까이가 후보가 나온다고 이렇게 오늘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데 저는 지방의원 출신 아닙니까? 기초의원이 설사 잘못됐다고 해도 그 당에서 이 후보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후보가 20여 분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죄한다거나 통감한다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어저께까지 내란 세력, 내란 수계를 두둔했고 80여 명이 서명을 통해서 그 석방해달라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꿔서 다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이게 정의이고 공정인가? 상식인가?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결국은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거든요. 근데 정당이 새롭게 내란 세력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1호 당원인 윤석열부터 일단 출당을 시키거나 뭐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거나 혹은 이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일단 그 내란 세력,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전에는 당명이라도 바꿔서 했잖아요. 우리 지난 역사를 보면. 네. 근데 그런 과정도 없이
내란 세력임을 자임하면서 후보가 20여 명이 나온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그게 상식에 부합되는지 도덕성이 부합되는지 저는 이런 제가 오늘이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네. 1년 동안 국회에 있어 보면서 이게 국민적 상식에 맞는 것인지가 충돌을 일으킬 때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우리 이강희 의원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초년병 정치인의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제일 탄핵 이후, 파면 이후 조기 대선 모드로 돌아섰다고 그랬는데, 저는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유능한 대통령 뽑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란 세력들을 어떻게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거에 관한 로드맵을 정리하는 것도 특히 야당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신중히 또 이 문제를 좀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아니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다고 한 사람이 뭐 십수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거 한 100일 동안 우리 국민 앞에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한다면은 한 명도 나는 우리 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무질서한 우리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과반수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권이 너무도 자기중심,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무리 정치권에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번을 기회로 어떤 정치인을, 어떤 정당을 우리가 지지를 해야지 나라가 올바로 가겠느냐, 이런 우리 국민의 자성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장선에서 그러면은 이번 이제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지지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가는 분들이 지지를 더 받게 될까요? 저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과 국민의힘을 네. 지지하시는 분들을 빼고 중도층의 정서만 좀 보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게 확연히 여론조사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예컨대 이번에 탄핵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네. 또 2주 한 번에 안 되고 탄핵되는 과정이 엄청 험난했고, 그리고 다시 체포되는 과정도 또 그보다 더 험난했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석방이 돼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다시 또 한참을 기다려서 파면을 하는 그 과정에 정치인들이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헌법 질서,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냐, 아니면 헌정 질서를 깨려고 하는 세력이냐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보면서 정말 민주주의는 유리창 같아서 너무나 쉽게 파괴시키고 깰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쳐다본 거 아닙니까? 네. 종이 쪽으로 된 성문법이 얼마나 별것도 아닌 무장한 사람들이 경호대들이 대통령을 감싸고 있을 때 무장해서 어쩌면 큰일의 일촉즉발의 사태가 날지도 모른다는 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국민들이. 그 가운데 정치인들이 그 한가운데에서 대통령의 석방 혹은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왔던 이런 모습까지 다 본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듯이 다시 민주주의를 내가 지켜보겠다, 헌정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헌정수호의 기수로서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네. 여기서 저는 소위 양쪽 지지층 말고 중간층에 있었던 분들의 분노도 굉장히 극에 달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어쨌든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네, 기대를 네, 하고 전 계시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통령 조기 이제 대선 국면입니다. 먼저 판세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조금 우세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뭐 입장에 따라 또 다른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일단 교수님부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정당 간에 협약을 한 건가요? 자기 당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해당 행위를 해가지고 직을 잃으면은 후보를 안 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묵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은 대통령 선거도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 토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게 대통령이 파면된 정당은 후보를 낼 수 없다. 이 정도의 어떤 결기는 있어야 정당 정치 과정 속에서 국민이 신뢰를 하고 지지하거나 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또 후보를 냈고요. 또 이번에도 또 후보를 내는데 그냥 이제 그 정치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실 정상적 궤도로 대통령 선거를 뽑는 선거가 있다면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많이 후보로 안 나옵니다.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짧은 과정 속에서 윤석열 지지 세력들이 일정 퍼센트가 있단 말이에요. 30% 정도의 극우 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번에 좀 자기의 지분을 차지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자기가 역할할 것이고 그 차기 과정 속에서도 또 정치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민의힘도 많이 이제 그 출마를 하게 되고 민주당은 이제 거꾸로 선거 기간이 좀 예년처럼 5년 마치고 절차 과정을 거쳐서 한 1년 정도의 경쟁 과정이 있다면은 민주당도 많은 잠룡들이 대통령 후보로 직간접적으로 나섰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일부 그래도 저분은 나오겠지 하는 분들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이 짧은 기간 내에 이재명 전 당대표를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 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의 씨앗을 토론 과정에서 문제의 씨앗을 만들었다가는 나중에 대권을 잡아서도 또 반대적으로 공격이 오는 그래서 민주당 내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후보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인식을 해서 내가 볼 때는 민주당 내의 당내 경선 과정 속에서는 좀 쉽게 그 이재명 전 대표로 후보로 기결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후보 과정 속에서 여론조사 과정 속에서 나오듯이 앞서 예상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뭐 어대명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뭐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근데 민주당이 우세할 거란 분석인데 이제 뭐 지난 탄핵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있는 선거에서도 보면 사실 보수 후보가 이제 좀 분열해서 나와서 그거를 이제 지지율을 합치면은 뭐 이길 수도 있지 않았냐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박근혜 탄핵 때하고 지금을 비교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박근혜 탄핵 때는 보수 정당에서 분명하게 탄핵된 박근혜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선을 긋는 후보가 나타났기 때문에 새로운 그 보수 지지를 묶어 세울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확실하게 그 민주당 우세로 나타나고 보수층들도 민주당으로 쏠리는 게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뭐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새는 양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보수 세력이 얼마나 건전한 정상적인 보수 세력이 쓰느냐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헌정 질서, 헌법 질서에는 적어도 순응하겠다. 헌법 질서는 지키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거나 그리고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이랬겠어 이러면서 그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나 네. 혹은 부정선거라고 선거 자체를 보이콧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좀 그어야죠. 근데 보수 세력이 전부 그런 거를 안고 있어요. 극우를 안고 있어. 그러면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역으로. 부정선거라면서 그럼 선거에 참여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내란을 척결하는 과정들이 그 법률적인 척결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상식과 뭐 정의와 공정에 입각해서 그분들을 함께 해나가고 하는 과정들이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 과정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야당과 여당이 혹은 당끼리의 서로 변별력을 가진 후보들이 정상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될 텐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나온 분들이 분명히 서로 토론회 하면 그 과정에서 뭐 윤석열을 누가 지키려고 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관들의 8명이 전부 파면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을 그 지지 세력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 과연 매달려서 이번 선거가 가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 과정 60일이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적으로도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 네. 적어도 우리가 쉽게 깰 수 있고 쉽게 찢어버릴 수 있는 헌법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들을 표명하는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 좀 녹아 있어야 된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그 초선이라서 이렇게 아니, 좋은 말씀이신데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것을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 그 생각을 정책 과정에 담아내는 또 선거 과정에 담아내는 로드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한번 좀 표를 덜었더라도 지켜가는.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저게 정말로 민주주의구나를 인식해서 극우 어떤 그 일방주의 세력들을 네. 좀 이렇게 교화하는 그런 좀 이끌어가는 모습도 필요하다. 모습을 보여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대선 얘기를 좀 당장 대선이 중요하지만 저희는 또 지역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 이제 지방선거도 사실 대선이 없었으면은 지금 이제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대선 일과 6월 3일이잖아요. 지방선거는 내년에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도 6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1년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대선의 결과가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어떻게 보시나 충북도당 위원장이시니까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그 제가 이번 선거에 이렇게 좀 주의해서 뭐를 좀 새롭게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아까 앞서 그 어떤 민주주의 수호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묶어갈 것인지 예컨대 그 보수 그 극우라고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을 안 찍어도 되고 이재명을 안 찍어도 됩니다. 네. 다만 이 헌법 질서는 지키겠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이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에 저는 빨리 추경을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10조만 하자. 우리는 한 20조는 풀어야지 뭐가 좀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이 12.3 내란 이후에 너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제가 이제 공약 담당을 충북에서 도당위원장으로서 준비하고 있는데 충북의 지금 만들어지는 공약이 내년에 공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충북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서 끌고 갈 것이냐가 제일 큰 문제고 그걸 준비하는 게 1번입니다. 뭐 조직 관리야 이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원래 사실은 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 역할 지시를 지방에서 덜 받고 지방의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방정부를 이끌어가야지만이
주민이 필요한 지방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 그 홍준표 시장이나 또 오세훈 시장이나 또 일부 도지사들이 그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차츰차츰 가다 보니까 자꾸 지방 의원들이 나서고 지방 도지사들이 나서고 지방 주민들이 나서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가 없었다면은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좀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중앙정치권에서 지방에 대한 도지사, 시장 군수, 의원까지도 다 움켜쥐고 앉아 있으니 내가 내년에 후보로 나갈 공천이 생각이면 되려면은 움직여야 내가 된다. 뭘 보여줘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극우 그 윤석열 지지 세력들의 어떤 그 동인이었다. 마음이었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지방 분권에 입각한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에 대한 어떤 그 분리, 이거 분권 이것에 대한 어떤 논의가 차기 정부에서는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이제 60일밖에 남지 않은 이 선거 과정 속에서 또 공약으로 담겨지지 않으면은 또 5년 세월이 허송 세월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나 아마 충청북도나 시군에서는 이미 공무원들끼리의 그네들이 가져왔던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선거 공약화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네. 그건 역시 김영한 그 도지사가 윤석열 파면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휘하에서 지방 정책이 생산된 것이 과연 뭐 민주당이 당선될 경우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 공약인가를 검증하려면은 우리 도민, 시민사회, 학계와 공동으로 충청북도 대통령 선거 공약 팀을 만들어서 여기서 나온 정책을 만들어서 민주당에도 주고 국민의힘도 주고 또 제3에게도 줘가지고 그들이 각 당의 후보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면서 정책 입안화할 때 우리 충북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네.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게 꼭 더 필요하겠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원 지사 얘기를 해주셔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하도 사과해야 된다라는 뭐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뭐 지지 행보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이번 이제 과정에서 그 독특했었던 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포고문에 지방의회를 해산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위기감을 굉장히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자치가 느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기름을 이게 불에 기름 끼얹듯이 단체장들이 나서가지고 그 어떤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고 두둔하고 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를 하고 그 앞장선 사람이 김용한 지사예요. 네. 국민들을 단합시켜도 시원찮은데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자당의 이익에 혹은 자기의 이익에 계속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번 과정에서 그게 가장 뼈아픈 일이었다. 2016년도하고 아까 박근혜 때하고 다른 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는 계속 탄핵 투쟁을 하고 있어도 지방자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서울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지방 사람들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고요하고 잔잔하게 어떤 혁명적 상황이 끝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일단 포고문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내용과 단체장들이 막 앞장서서 뭐 내란을 두둔하고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이런 사태가 됐다. 근데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12월 3일 날 지방자치단체들도 전부 폐쇄하라는 명령서를 내보낸 거예요.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를 다 폐쇄하기로 해놓고 실제로 충청북도도 제가 보기에는 폐쇄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1시 2분에 해제가 되고 4시쯤에 대통령이 그 뭐 비상계엄 해제한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 안 된 거지. 일이 안 된 거지. 자칫 잘못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충청북도청이나 청주시청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가 될 뻔한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서 그 김영한 지사가 계속 내란을 두둔한 이거는 전 지방자치 역사에서도 굉장히 네.
뼈아픈 실책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뭐 어쨌든 사과 나 입장 표명이 예, 있어야 그 된다. 정도는 돼야 된다. 아, 최소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의 필요성 중에 가치 중에 정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의 독점적 권력이 지방에 침투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전제 정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다라고 이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놓고 봤을 때 도지사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신념이 지금 충청북도 역대 도지사들은 김영한 지사처럼 이렇게 자기 정당을 내세우고 정치적으로 표방해가지고 도민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본인의 어떤 그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핀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번의 경우는 좀 달라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은 지난 3년을 그 도지사 역할을 해와 보니까 그래도 우군이 많을 줄 알았는데 우군이 점점 없어지고 위기의식이 느껴지니까 최종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내년도에 진정으로 충청북도 도백에 다시 도전한다면은 네. 최소한 본인이 걸어온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또 도민에게 사죄하고 그러고 도민의 심판을 받아서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지 앞으로 후배 충청북도 내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후배 정치인들도 그 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탄핵 여파가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재선에 도전한다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선거를 뭐 판가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근데 그런 영향과 또 다른 한 축으로 이번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였는지가 내년 선거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될 게 명확관화하지 않습니까? 네. 김용한 지사는 그 내란이 있었던 그 123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고 분명히 도민들은 질문할 거예요. 그때 나는 내란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윤석열을 두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고 다시 도백이 되겠다고 하면 이 국민적 분열을 일으킨 도민들의 분열을 일으킨 이 책임은 지지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게 내년에 김영환 지사가 했었던 일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제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항상 주장하고 계시는 게 네.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뭐 사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그 뭐 도지사나 뭐 이렇게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에서 이렇게 좀 낙하산으로 오는 경우가 사실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항상 나왔는데요. 근데 항상 이제 완전 경선제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주장을 하고 계셔서 이번에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 잠깐만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조국 신당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를 뽑는 방식은 원래 권리 당원들도 한 표, 네. 그리고 새롭게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사람들도 한 표, 이렇게 해서 이걸 모아서 경선을 해요.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주장을 한 거는 당원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오픈 프라이머리, 새롭게 그 선거인단을 모아서 투표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방선거 때는 저희들은 이제 당내 경선은 어쨌든 당내 경선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 당내 경선이요? 예. 네. 분명하게 제가 도당위원장이 될 때도 경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지역위원장한테 좀 잘 보여서 뭐 줄 잘 서서 이렇게 가는 거 하지 않고 일단 출마하겠다는 분들에게는 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 도덕적으로나 흥결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엔간하면 다 그 경선을 시키겠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선 방법은 단체장하고 지방의원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 단체장들은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5, 여론조사 5 이렇게 50대 이제 50? 저희들의 50대 50 하고 있어서 근데 아마
기초광역 의원들은 경선을 하게 되면 당원 경선으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취지 어떻게 보세요? 자치단체장 경선 과정 5대5는 굉장히 그 진일보한 네.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정당 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원의 역할, 당원의 응집력 이것은 뭐 그 정당을 생산적으로 이끄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긴 하지만 네. 이것이 또 맹목적 지지 세력으로 돌변하게 되면은 자칫 민주당의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지방의원, 시의원이나 군의원이나 도의원 선거 과정 속에서는 네. 당내 경선을 하면은 틀림없이 국회의원들 하수인들이 거의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왜 그러면 당내 경선해가지고 국회의원 한마디에 다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로 당내 민주화가 되고 진정한 도민의 생각을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지방의원을 뽑으려면은 네. 지방의원도 당원 반, 민간인 반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우리 이광희 위원장 이야기로는 그렇게 해도 잘 될 거라고 본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건 또 지금까지 봐왔던 눈 가리고 아웅 형태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 속에서 시의원과 군의원과 도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게 선출돼서 결정되면은요, 그 이후는 또 중앙정치권에서 그냥 말로만 지방 주민이 공천을 했을 따름이지, 네. 실질적으로는 다 그 연계가 돼가지고 지방 정치가 또 중앙 정치의 어떤 그 하수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오는 거죠. 이런 우려를 좀 얘기해 주셨네요. 이제 저 얘기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광역의원을 예를 들어서 뽑으면 35명을 뽑는데 네. 35개 중에서 경선을 시킨 사례가 많으면 서너 개? 그러니까 거의 시키지 않고 문제는 지역위원장이 그냥 선정을 해왔어요. 네. 기초의원도 마찬가지. 가번, 다번. 이렇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경선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경선을 한 지역은 몇 개 안 되지만 그 몇 개 안 되는 데서 늘 그 공천혁명이 일어났어요. 네. 원래 지역위원장이 원했던 사람이 아닌 경우가 당선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이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 신인들 가산점이 있고요. 네. 그걸 20점, 25점을 뛰어넘기가 현역 의원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원들에게. 저희 민주당이 지금 다 초선들이거든요. 청주에 4명이 다. 다 경선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 교수님 말씀대로 맞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당선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선이란 제도를 그동안 안 해왔었던 거 아니면 형식적으로 몇 군데만 상징적으로 했던 거가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경쟁자가 있으면 그 지역위원장이 빠지고 여기 이렇게 지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경쟁을 시키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신인 가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 너무나 좋은 제도잖아요. 이제 제도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당원들끼리 투표를 한다는 거죠. 민간인 일반. 경선할 때 당원들끼리 투표해가지고 네네. 당의 후보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200만 명이 넘는 당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론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옛날처럼 조직된 뭐 몇 명, 내가 몇백 개 되면 그거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모수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말고 기왕 하려면은 완전히 경선을 하게 되면은 이 자치단체장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우리 학문적으로 보나 그 지방 정치 과정에서 했던 그 투명 공정성으로 보나 괜찮을 듯 그러니까 싶고. 지방의원도 당원 50%, 그냥 일반 50%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 것도 더 합리적이고 진보적이다. 이렇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하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초의원 나오려고 광역의원 나오려고
공천 그 선거 비용만 1,000만 원씩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네. 돼요. 그 시민사회에서의 말씀처럼 외부의 전문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실험 중에 있고, 근데 어쨌든 적은 수가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될 경우는 오히려 지역위원장의 의도가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러 명이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좋겠는데 네. 문제는 시민들을 여론조사도 좀 하고 싶은데 여론조사 한 번 하려면 몇백만 원 드니까 사실은 그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해서 제도의 참신성이나 제도의 올구즘을 그 비용 문제로 폄하할 수는 없다. 이것은 국가 예산에 수천억, 수조 원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네. 동네 지도자를 뽑는데 최소한의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좀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저도 국가 예산으로 하면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또 1년 좀 이상 남았으니까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역 현안. 이제 그게 조금 동력을 잃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여러 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최근에 이제 뭐 청주공항 민간 할주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발의가 됐는데 이제 네. 통과 문제가 이제 남아 있고요.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 얘기는 어느새 조용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네. 당선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충청권의 국회의원들, 충북에는 민주당이 5명이거든요. 네. 근데 충청권 전체로는 23명입니다. 그리고 충북 출신이나 충청도 출신까지 치면은 약 한 5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또 당에도 마찬가지고 하기 네. 위해서 첫 번째로 만든 그 저희들 안에서의 지난 1년간의 토론 중에서 충북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로 만든 게 그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그 한 15명인가 이렇게 의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걸 요구를 하기도 하고 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중앙정부와 중앙당의 이 문제는 1번이다. 왜 그러냐면 중부권 거점공항이기도 하지만 4대 공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인천, 제주 그리고 김포 다음에 청주공항인데 여기서 민간 활주로를 깔게 되면 3등으로 올랐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청권이고 내륙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게 충청북도의 이익이나 충청권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건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이것만큼은 이번 대선에서 통과시키자. 이런 안들을 지금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 네. 양쪽 당이 다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기 정부에서 네, 이제 네.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강력하게 거고. 추진을 네네. 이제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그 새로운 대통령이 용산으로 갈까요? 집무실을? 아,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용산으로 갈까? 그래서 네. 저희들은 차제에 세종으로 오면 어떻겠냐. 기왕 고민할 거 세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좋은 그래서 아이디어네. 그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네. 아직 이제 후보자 차원이거나 당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행정수도를 이전을 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국회와 대통령실 집무실은 무조건 세종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준비가 다 됐다. 네. 예, 그래서 적어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번에 아주 뿌리째 뽑아보자. 좀 촉박할 것 같긴 한데. 뭐. 아니 이제 사실 그 윤석열 지난 정부에서 예타산 면제성 그 지역별로 특화 산업 발전 지구를 선정을 했고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철도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집중 지원하겠다. 얼마나 공약이 많았어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광희 의원 말씀하셨던 이런 지역 현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분히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네. 대통령 당선되면 쫓아가서 할 것이 아니라 여건 그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해서 그것을 민주당 정책 공약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의힘 정책 공약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특정 야당 정책 공약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약으로 들어가야지만이
힘을 이제 받으니까. 당선이 되면은 그 공약을 이제 실천해라 하면 네.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절차 과정 속에서 빨리 충청북도는 각 정당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네. 협약을 해가지고 필요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신행정 수도 같은 것들도 특별법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 안으로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문제 또 대통령 직무실을 이번 기회에 차제에 우리 세종시로 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빨리 그 대안 실천력이 있게끔 대안을 만드는 일이 충청북도 각 당의 어떤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각종 국책기관들이 지난번에 그 지방 이전 노무현 정부 때 말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분석해 놓은 것도 거의 500여 개가 됩니다. 500여 개 기관들이 아직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지방화하는 이런 문제들도 우리 민주당에서나 국민의힘에서 선거 공약으로 넣어가지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가기를 원하고 알겠습니다. 네. 또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 때 지리적 경계인 세종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지방 분권의 중심 도시가 세종을 중심으로 한 청주, 또 천안, 옥천, 공주 이 중부권을 다 포함하는 차원의 세종시다라고 이제 범위를 정했는데 그 이후 총리실에서 세종시 관련해서 발전 전략 관련해서 정책 제안되는 거 보면은 지리적 경계 옛날 연기군 세종시 내에 있는 곳에서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또 국책기관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정부기관이 들어올 수 있고 이제 이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사실 그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5성으로 와야 되고 왜냐하면 행정안전부라는 건 전국의 공무원들이 다 집중해서 이용하는 자리니까 교통 여건이 최고 좋은 5성으로 와야 되고 또 보건복지부도 5성으로 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리적 경계 세종시에서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역할을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담을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좀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고 좀 잘 이어져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대선 전국에 돌입해서 뭐 정치권도 정신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 파면 그리고 탄핵 정국, 뭐 상처, 후유증은 사실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국민이 이제 갈라진 이 부분들 좀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어떤 모습들이 필요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그 선거 과정 대통령 선거로 전환이 됐는데 네. 과연 민심 수습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네. 내란 종교를 위한 노력들은 되고 있는가?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수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검찰의 내란과 이렇게 내란에 참여했다고 보이는 검찰 세력들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손만 대면 검찰들이 계속 막고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조사는 아예 분명히 내란에 참여했을 거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도 못 대고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안에 추경호 전 대표를 비롯해서 내란의 당일날 분명히 전 국민들이 그 못 오게 막고 했었던 걸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을 현재 하고 있다는 느낌을 국회에서도 굉장히 받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한덕수 그 총리 권한대행은 여전히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되도 않는 그런 자기 권한을 벗어난 일들을 마구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과 대통령 선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 수습을 해가면서 적어도 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지켜가야 된다는 거에 합의하는 과정들로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지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제일 큰 당면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파면 하나 가지고 이 나라가 헌정 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란 세력 또 내란 행위 이런 것들을 헌법에 기초해 가지고 법률에 기초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작업. 이것이 대통령 선거보다도 어쩌면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중요할 수가 있겠다. 네. 이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 나라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 지도자들하고 또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법에 기초한 이번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 국민들도 그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지지해서 맹목적 지지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우리 국민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이제는 냉철하게 돌아서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을 곱씹어 보면은 헌법 연구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백성이더라도 아 이래서 헌법에 기초해서 문제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성적 의미로서 서로 그것을 쓸어 담아서 이 국민 간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3.1운동이나 4.19 학생혁명이나 그다음에 유신 때나 또 전두환 때나 60운동이나 지금 그 지난번 촛불혁명이나 이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결코 허술하지 않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윤석열의 탄핵 파면 이후에 나타난 내란죄도 네.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의 민주주의 국가로 네.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텐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 30초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사실 도민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 덕에 승리할 수 있었고요.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떼었고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는데 지켜봐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저는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헌법재판관들께서 판결하셨듯이 대한민국 국민이 용감했고 정의로웠고 또 군인이 정의로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또 이신의 평가에서도 지금 한국이 탄핵 과정, 국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슬기로운 과정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이 이제 빨랐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잠시 한 100여일 동안 세계 각국 국민들한테 정치권한테 좀 평가절하가 됐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전화위복하는 계기는 우리 국민이 단합하는 길이다. 국민 여러분 서로 협치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희 국회의원, 남기현 충청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